어, 병행성하고 동시성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병행성이 더 큰 개념이죠. 동시성은 동시에 뭔가 일어나는 건데 병행성은 동시에 돼도 좋고 안 되면은 안 되는 걸로 여기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병행성을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병행성은 만약에 우리가 싱글 코어만 갖고 있으면 선점 멀티태스킹으로 일어나고 동시성에서는 선점 멀티태스킹 같은 게 안 되니까 동시에 여러 개 실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여러 개의 코어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병행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야지만 코어가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잘 동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OS에 대해서 공부해 보신 적이 다들 있으실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운영체제 이론 같은 거 공부해 보면 운영체제가 해주는 게 메모리 할당하고 프로세스 관리죠. 그 다음에 파일 IO나 부트로더 같은 거 관리하는데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프로세스나 스레드 같은 걸 OS에서 제공해주면 이걸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점형 멀티태스킹의 특징이라면 OS가 내가 뭘 실행하고 있는데도 갑자기 제어권을 뺏어가요. 뺏어가서 다른 스레드한테 주거나 다른 프로세스한테 줘요. 그렇다는 얘기는 운영체제 수준에서 내가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갑자기 홀드시키고 홀드시킨 정보를 여기다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프로세스한테 이렇게 제어권을 줘서 그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프로그램이 뭐죠? 프로그램은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는 명령과 값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메모리에 파일로 여러분들이 만든 자르 파일이 있는데 이걸 실제로 자바로 실행을 시키면 메모리에 올라가거든요. 파일에 있는 동안에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얘를 실행시켜서 OS에 적재해야지만 프로그램이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원래 적재하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실행한단 말이에요. 원래는 요 사이에 개입을 못하게 돼 있어. 위에서 아래로 바로 실행하기 때문에. 근데 선점형 멀티태스킹을 지원하는 OS에서는 명령이 실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잘라가지고 여기서 딱 끊어버리고 다른 프로그램을 또 로드해가지고 걔를 또 실행해.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실행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볼륨이 너무 큰가? 약간씩 하울링이 생기네. 오케이. 선점형 멀티태스킹에서는 OS가 되게 권한이 막강하고요. 최근 나온 모바일 OS, 안드로이드라든지 iOS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프로그램이 열심히 동작해도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무조건 이겨.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전화가 이기거든요. 점점점 더 OS가 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고 윈도우도 윈도우 8 이후에 도입되어 있는 UWP 같은 API 이용해서 프로그램하면 윈도우 OS에 되게 강력한 권한이 생겨서 옛날에 윈30이나 이런 API들 쓰는 거 말고 이 샌드박스 안쪽에 안전한 건 UWP라는 API를 사용하는데 얘를 사용하면 윈도우 OS도 똑같이 안드로이드처럼 막강한 이 권한을 갖고 있어서 실행하다 중간에 다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얘가 취소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선점형 멀티태스킹을 지원하는 OS에서는 크게 프로세스와 스레드로 이 프로그램들을 관리하게 되고 프로그램 적재하면 프로그램이 그냥 메모리에 적재되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라는 그릇 안에다가 넣어서 적재하거나 스레드라는 그릇 안에 넣어서 적재하거든요. 이렇게 적재되어 있는 애들은 중간에 끊어가지고 다른 프로세스한테 넘길 수가 있어요. 실행 도중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비선전형 멀티태스킹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비선전형 멀티태스킹은 OS가 거기까지 강력한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 하나 적재했으면 이 적재한 프로그램 다 끝나야지 그 다음에 OS의 제어권을 다시 회복해. 중간에 잘라내는 기능이 없어. 이 비선전형 멀티태스킹이거든요. 언제적 얘기냐고? 막 윈도우 3.1 뭐 이럴 때 얘기란 말이지. 찾아보시면 막 그런 OS들 나온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뭔가 작업이 오래 걸리는 걸 실행하면 이게 다 끝나기 전까지는 다른 게 실행이 안 돼요. 이걸 왜 멀티태스킹이라고 부르냐고? 좀 이따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이걸 OS에서도 지원하냐고? 예, 현대 OS에서 파이버 같은 기능으로 지원을 해요. 파이버는 리눅스, 맥OS, 윈도우 다 있거든요. 근데 이 파이버에 대한 얘기는 좀 더 나중에 할 테니까 파이버는 섬유라는 뜻이죠. 스레드는 실이고 이 실보다 더 가느다란 애들인 거죠. 섬유 조각이라는 건 더 가벼운 스레드에 가까울 거 아니에요. 일명 경량 스레드라고 부르는 건데 경량 스레드라는 말을 코르틴을 아시는 분들은 코틀린 코르틴에서 경량 스레드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신 적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스레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비선전형 멀티태스킹들은 대부분 스레드가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비선점형 멀티태스킹 컨텍스트에서는 OS가 강제로 프레임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로드된 프레임 종료돼야 다음 프레임을 실행할 수 있어.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행할 애들을 큐에다 쌓아놓을 수만 있지 내가 이 프레임 종료되기 전에 얘를 끄집어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비선점형 멀티태스킹은 내가 작업 목록을 걸어놓을 수만 있지 이 작업은 하나하나 이 작업이 잘 실행돼야지 그 다음 게 실행돼요. 그래서 윈도우 3.1에서는 실행되던 프레임 죽으면 다 죽는 거야. OS가 권한이 없으니까. 근데 이 선점형 멀티태스킹 OS가 막강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얘가 죽으면 그냥 얘만 죽이고 그냥 하던 일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윈도우에서 블루 스크린 뜨냐고? 맥OS도 맨날 멈춰요. 누가 맥이 안정적이래. 맨날 죽어요. 똑같습니다. 어차피. OS가 권한을 많이 갖고 있어도 레거시 API, 즉 OS의 약점이 되는 API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걔가 OS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API들 안 쓰는 안전한 애들만 안 죽이지 웬만하면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나 iOS처럼 그 이후에 나오는 OS들은 아예 개발자한테 열어주는 OS API가 안전한 것만 열어줘. 죽일 수 없게끔. 점점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예, 이 비선점형 멀티태스킹의 단점이 뭐냐면 진짜 동시성이 아니라는 거야.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하니까. 말하자면. 이 단점은 결국 하나의 작업을 여러 개 스레드나 프로세스로 분산시킬 수가 없는 거죠. 이 작업 하나가 있으면 이 작업을 요 스레드에서 계속 처리를 해야 돼. 그리고 완결을 지어야 돼. 근데 이 단점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면 작업을 왕창 쪼개가지고 여러 스레드로 보내면 돼요. 어떻게 되냐고? 원래 이렇게 ABC라는 작업이 있어요. 그러면 비선점형 멀티태스킹은 A가 끝나고 B를 하고 B 다음에 C를 한단 말이야. 이게 무슨 멀티태스킹이야? 그냥 숫자 처리지. 그렇죠? 우리는 그냥 Q에다가 이거 걸어놓을 수만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거를 쪼개자는 거야. 이렇게. 작업을 쪼개놨어. 쪼개놓으면 실행할 때 마치 멀티태스킹이 도는 것처럼 이렇게 마법을 부릴 수 있다는 거야. 사람이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A에다 B에다 C에다 하는 것 같잖아. 꼭 느낌이. 그렇죠? 하나의 A, B, C라는 큰 작업을 잘게 쪼갠 거가 예상하신 대로 바로 파이버예요. OS 차원에서 이걸 지원하면. 근데 OS 차원에서 지원하지 않고 보통은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한다. 왜 이걸 계속 얘기하냐면 우리 오늘 비선점형 멀티태스킹만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고 나면 얘는 1번 스레드에서 얘는 2번 스레드에서 3번 스레드에서 이렇게 분산시킬 수가 있잖아요. 작업이 쪼개졌으니까 여러 스레드로 분산시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까지 단점은 아닌 거예요. 장점도 이거야. 근데 놀랍게도 비선점형 멀티태스킹의 장점은 진짜 동시성이 아닌 게 또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동기화 문제가 아니라 한 번에 원래 하나씩밖에 실행이 안 되니까 동기화 문제가 안 일어나는 거야. 걔 동시에 접근하는 애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 예상이 되는 언어가 하나 있으실 텐데 이게 바로 자바스크립트의 원리죠. 자바스크립트는 싱글 스레드가 아니라 프로세스를 처리할 때 비선점형으로 처리하는 메인 프로세스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싱글 스레드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원래는 스레드 엄청 써요. 여러분들이 크롬 개발자 도구 열어서 스레드 뜨는 거 보면 네트워크 통신 할 때마다 스레드 다 따로 뜨거든요. 근데 이 뜨는 애들이 결과를 집합할 때는 다 이 대기열에다가 그 결과값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 대기열은 하나의 스레드가 돌면서 다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싱글 스레드라고 부르는 거지 진짜로 움직일 때 스레드 하나만 쓰는 건 아니에요. 브라우저 스레드 엄청 씁니다. 단지 값을 모을 때 이 처리기들만 한 줄로 세우기 때문에. 제일 이론 수업을 길게 하는데. 자, 그래서 비선점형 멀티태스킹은 OS 레벨에서 구현되는 경우에 파이버 같은 구현체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다 소프트웨어 레벨에서 구현이 되고요. 사실은 다른 것들과는 달리 파이버라는 OS 구현체가 먼저 태어나고 소프트웨어 구현체가 태어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구현체를 OS 측에서도 받아주려고 파이버가 탄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파이버의 역사는 그 반대인 거예요. 이 경량화되어 있는 스레드 사용법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사람들이 구현을 해봤는데 이게 좋아. 이게 OS에서 아예 함수로 제공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파이버가 나온 거지. 파이버가 나와서 소프트웨어 기법이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바의 그린 스레드라든지 코르틴이라든지 자바스크립트의 제너레이터든 이런 애들이 다 소프트웨어 레벨에서 구현된 비선점형 멀티태스킹이다. 코틀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손쉽게 코르틴이라든지 혹은 시퀀스 같은 거 사용하시면 이 비선점형 멀티태스킹이 소프트웨어 스택에서 구현된 걸 경험해 보실 수 있고요. 자바에서는 원래 그린 스레드라는 걸 쓰고 있었는데
있었는데 곧 발표될 2024년이나 3년 말 정도에 발표될 프로젝트 룸에 따르면 OS 레벨 5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비선조적 멀티태스킹을 구현하려고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에요. 아마 이게 완성이 되면 코틀린이 JVM으로 번역될 때 소프트웨어 레벨이 아니라 하드웨어인 OS 레벨에 있는 5랑 연동되는 식으로 아마 번역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CPS가 뭔지를 이제 배워야 되는데 왜 배워야 되냐면 방금까지 얘기했던 비선점적 멀티태스킹의 구현체들이 코르티니, 제너레이터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걔네들의 원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걔네들의 소프트웨어적인 원리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원리가 Continuation Passing Style, 줄여서 CPS라고 불리는 이 방법을 사용해요. 이거 외에도 비선점적 멀티태스킹을 구현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코르틴의 일반적인 구현인데 제가 코르틴이라는 단어를 쓸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반적인 명사로서의 코르틴이 있고 코틀린 코르틴이라는 게 있는데 코틀린 코르틴의 경우에는 제가 코틀린 코르틴이라고 항상 말할 거예요. 그냥 코르틴이라고 하면 일반 명사인 거죠. 그래서 코르틴, 여기서 말하는 코르틴 일반 명사인데 일반 명사 코르틴의 일반적인 구현을 바로 CPS로 구현해요. 근데 CPS 자체는 원래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나온 거고요. 함수형으로도 CPS를 구현할 수 있긴 한데 이제 언어 차원에서 코르틴을 지원하는 언어들은 이 CPS가 안에 보이게 안 보이게끔 감춰져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러면 이제 루틴과 코르틴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겠죠. 루틴은 반복돼서 사용되는 걸 루틴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알 수 있는 함수를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어떤 코드를 여러 번 실행해야 돼. 그럼 함수에 담아서 함수를 여러 번 호출하는 걸로 이 코드를 여러 번 실행하잖아요. 이거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엄밀하게 프로그래밍 용어인데 아까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적재된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적재되면 위에서 아래로 쭉 훑어가지고 다 실행하고 끝나는데 어떤 서브루틴을 만들어가지고 얘를 호출할 때마다 거기로 고트로 점프해서 실행하고 다시 돌아오고 고트로 점프해서 또 실행하고 돌아오면 이 부분은 계속 실행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부분을 루틴이라고 불러요. 일상생활에 반복적으로 하는 일을 루틴이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죠. 그 루틴의 특징은 뭐냐면 한 번 실행하면 루틴이 쫙 하고 한 번에 실행되고 바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코르틴은 어떤 루틴에 들어갔을 때 들어간 다음에 중간에 빠졌다가 다시 그 빠져나갔던 자리로 돌아와서 이어서 했다가 빠져나왔다 또 그 자리에 이어서 마지막 실행할 수 있는 식으로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게 돼요. 여러 번이라는 뜻의 코예요. 코오퍼레이션의 코인 거지. 여러 번을 진입할 수 있는 루틴이 바로 코르틴이에요. 그럼 여기서 핵심적인 기술은 중간에 튀어나왔다가 다시 그 위치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중간에 튀어나왔다 다시 그 위치부터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 중간에 튀어나오면 다시 들어갔을 때 그때 지역 변수니 뭐니 이런 것들은 다 보존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없어지는 거야? 함수는 한 번 호출하면 지역 변수랑 뭐 이거 한 번에 쫙 실행되니까 함수가 실행되는 동안에 인자와 지역 변수가 유지될 거라고 여러분들은 예상하시잖아요. 근데 코르틴 같은 경우에는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다시 들어갔을 때 옛날에 있던 지역 변수 값하고 인자가 유지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문제들이 필요하고 만약에 유지되려면 유지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컨티뉴에이션이란 연속성 객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코르틴에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그 상태를 영속성 있게 보존해주는 애가 바로 컨티뉴에이션인 거예요. 이 컨티뉴에이션을 지속적으로 코르틴한테 던져. 그걸로 이 함수를 여러 번 호출할 수 있게 돼. 그러니까 바로 컨티뉴에이션 패싱인 거예요. 이 코르틴한테 컨티뉴에이션을 계속 패싱하는 걸로 이 프로그램을 동작하게 만들 거야. 이게 컨티뉴에이션 패싱인 거죠. 그래서 컨티뉴에이션은 연속성을 코르틴 사이에서 유지해주는 컨텍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르틴은 마법이 아니라 컨티뉴에이션 객체를 루틴에 들어갈 때마다 계속 유지하고 그 컨티뉴에이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컨티뉴에이션이 여러 번 들락날락 할 때 이 루틴의 상태를 계속 보존하고 있는 거죠. 지역 변수나 인자가 보존되지 않고 실제로 보존 안 돼요. 보존 안 되고 컨티뉴에이션 객체한테 다 때려봐가지고 컨티뉴에이션 객체는 유지한 상태에서 계속 여러 번 들어갈 때마다 컨티뉴에이션 객체를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구현하는 방법은 어떤 루틴이 있으면 여러 번 들락날락 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번 나왔다 들어가는 데고 그 다음부터 여기까지가 또 한 번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도 이런 식으로 하나의 루틴을 여러 번으로 쪼개놨다는 얘기잖아요. 들락날락 했다는 얘기는. 이걸 어떻게 쪼갤 거야?
내가 100줄짜리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3번 들락날락 하는데 33번째 줄까지 갔다가 66번째 줄 갔다가 마지막까지 갈 거야. 이렇게 3번 쪼갰거든요. 이거 어떻게 쪼개냐는 거지. 내 마음대로 쪼갰어? 어떻게 쪼갤 거야? 물론 내 마음대로 쪼개도 돼요. 내 마음대로 안 쪼갠다라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애들은요 쪼개지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특정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컴파일 타임이나 인터프리팅 타임에 하나의 큰 루틴을 요 키워드 기준으로 잘라. 얘를 보면 위에는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제너레이터의 예제인데, 제너레이터는 일드를 기준으로 자르거든요. 이 일드가 나올 때마다 코르틴이 발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로 여러 번 잘랐기 때문에. 또 거꾸로 어싱크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웨이트가 나올 때마다 거기를 잘라. 이게 한 줄짜리에서 잘 예제가 안 되긴 한데 여러 줄 있으면 거기로 계속 자른다는 거죠. 이 키워드가 나올 때마다 계속 컨티뉴에이션이 일어나도록 계속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여러 개로 자르는 걸 특정 키워드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내부에서는 저걸 가지고 함수 2개로 쪼갰거나 3개로 쪼갰거나 이미 쪼개는 거야. 저 키워드가 등장하는 순간 이미 쪼개는 거죠. 코트린은 어떻게 하냐고? 코트린은 서스펜드라는 키워드가 붙어있는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잘라. 그 안에서. 자르는 걸 뭐 대동소이합니다. 즉 특정 컴파일러에 어떤 키워드를 주냐 혹은 어떤 구조체를 주냐에 따라서 컴파일러가 컴파일 타임에 걔네들을 서브루틴을 잘라. 그리고 그걸 유지하는 컨티뉴에이션을 바꿔버려.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오늘 이거 다 구현할 거기 때문에 오늘이 지나고 나면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발상을 하기 위해서 어떤 태스크를, 아까 제가 A를 4개로 쪼개고 B를 4개로 쪼개고 C를 4개로 쪼갰었잖아요. 그 쪼갠 거 하나하나를 태스크라고 생각합시다. 쪼갠 거 하나하나를 태스크라고 생각하면 제가 하나의 작업이 있었는데 걔를 여러 개의 태스크로 분해한 거죠. 근데 이 태스크가 위에 실행된 다음에 그 다음 거 실행되고 그 다음 거 실행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치 링크드 리스트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태스크를 링크드 리스트처럼 연결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태스크 정의는 링크드 리스트의 노드와 비슷하죠. 핵심은 뭐다? 얘죠. 넥스트가 널이면 다음번 노드가 없는 거고 이어진 작업이 없는 거고, 여기가 널이 아니게 뭐가 들어왔으면 이어진 작업이 있는 거고, 결국에는 넥스트 가다가 널이면 거기서 끝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무슨 일을 하는데? 라고 물어보면 얘가 작업을 할 거예요. 얘가. 여기에 있는 이 람다를 실행할 건데, 이 람다는 인자로 컨트롤러를 받잖아요. 람다한테 이 태스크를 주면 안 되죠. 그럼 이런 것들을 람다 안에서 조작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 DSL 배웠던 거 기억나요? 이 람다 안에서 사용해야 될 어휘는 얘네들을 쓰면 안 된다고. 얘네들은 이 태스크를 관장하는 주관 컨트롤 센터에서 쓸 일인 거지 이런 거에 직접 접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별도의 DSL 객체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이 태스크의 실체는 이 람다인데, 이 람다가 실행돼서 뭘 할 건데, 이 람다 안에서 태스크와 통신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키워드를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이 컨트롤러가 제공하는 어휘만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컨트롤러를 보면 태스크를 소유한 상태에서 데이터를 조회하면 이 태스크에 해당되어 있는 리절트가 나와요. 리절트는 어떤 값이거나 아니면 스로우가 나오겠죠. 근데 내가 이 작업을 하다가 이 작업을 멈추고 싶어. 그럼 캔슬할 때는 되고, 캔슬할 때는 스로우를 하나 주면 되겠죠. 익셉션 객체를 하나 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 컴플리트는 무조건 완료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캔슬이 됐든 리줌이 됐든 어쨌든 다 컴플리트는 될 거란 말이에요. 태스크가. 태스크는 끝난 거죠. 여기서. 태스크가 끝났는데 정상적인 리줌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리줌으로 끝날 때 제가 어떤 데이터를 주면서 리줌을 끝내면 이 데이터는 자기의 데이터일 필요는 없죠. 자기는 끝났잖아. 자기 데이터는 그 다음번에 한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넥스트가 있으면 넥스트의 리절트에 얘를 넣어주게 되죠. 근데 값이 있었으니까 이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석세스 데이터에다. 그래서 이전 태스크의 결과는 다음 태스크한테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현재 태스크는 컴플리트가 되는 거죠. 컴플리트에서 끝나는 거고, 만약에 제가 캔슬레이션을 때리면 다음번 태스크에게는 페일리어가 넘어가는 거고 자기는 컴플리트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람다 안에서 쓸 수 있는 어휘는 데이터이거나 캔슬이거나 리줌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태스크 하나가 자기 태스크를 종결시키고 싶으면
받아온 컨트롤러에 리줌을 때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이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DSL을 응용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어휘들은 컴플릿이나 이런 것들은 함부로 노출할 수 없기 때문에 얘를 노출하지 않고 이 람다에서 람다가 원래 하던 일이 있을 텐데 얘가 태스크와 서로 대화하기 위해서는 전용 어휘 공간인 컨트롤러를 제공해 주는 거죠. 좋아.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처럼 태스크는 리절트를 가는데 처음에 널로 시작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는 무조건 태스크의 리절트가 널이에요. 근데 이 태스크에 람다가 실행되고 어떤 결과가 나왔다면 그리고 넥스트에 연결된 태스크가 있다면 얘에 리줌되었을 때 결과는 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얘가 리줌을 때리면 그 결과는 여기로 들어오면서 다음번한테 제어권이 계속 넘어가고 컴플릿 되고 컴플릿 되겠죠. 그래서 핵심적인 플래그는 컴플리트인 거죠. 처음 시작하면 컴플리트가 안 된 펄스였는데 리줌이나 캔슬 호출하면 컴플릿이 되면서 넥스트로 넘어가게 되거나 넥스트가 없으면 끝나게 되는 거죠. 감이 잘 안 온다고? 안 오겠지. 자, 그래서 얘들 처리하는 이벤트 루퍼가 등장하게 돼요. 이 태스크를 처리하는 건 이벤트 루퍼가 처리한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뭐 생각하시면 되죠? 자바스크립트의 이벤트 루프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이게 바로 핵심 엔진인 거야. 근데 이 이벤트 루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스레드에 맞춰서 동작하는데 스레드에 대한 정책을 디스패처라는 애로 빼서 얘한테 이 실행을 위임할 거고요. 얘가 직접 실행하는 방법은 런업을 정의한 걸로 처리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여기에 보면 링크드 리스트를 Q로 제가 받았죠. Q를 받아서 태스크에 Q 태스크를 만들어서 Q에서 계속 마지막 작업을 끄집어내서 커런트 태스크에 할당하는 식으로 쓸 거란 말이에요. 커런트 태스크가 널이면 Q에서 하나 꺼내가지고 커런트 태스크에 박아주는 거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풀 푸시에 대해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푸시가 되게 좋은 것 같아. 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요청이 오기 때문이야. 내가 리스너만 걸어놓으면 알림이 오거든. 예를 들면 내가 온클릭 리스너를 걸면 클릭했을 때 알람이 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일어나는 거지? 클릭하면 어떻게 걔가 일어나?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단 말이야. 어떤 애는 모든 마우스 좌표에 마우스 이벤트를 전체 좌표에서 다 감시하고 있다가 어떤 좌표를 팍 찍었는데 그 좌표에 있는 돔 엘리먼트를 조사해가지고 그 엘리먼트에 이벤트 리스너가 걸려있으면 걔한테 보내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래서 약 속도가 15ms에서 30ms 브라우저마다 클릭을 여러 번 해도 그 이상으로 빨라지지 않는단 말이야. 이벤트 루프가 그 사이로밖에 안 돌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입장에서 이벤트 리스너로 받았다는 얘기는 어딘가에서 루프 돌면서 해당 조건에 맞으면 그 리스너를 호출해주는 루프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인 거지. 우리는 아까 우아하게 이렇게 컴플리트만 펄스 시키면 true로 바꾸면 되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그 컴플리트가 펄스야? true야? 감시하는 애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링크드 리스트를 생성해야 되니까 링크드 태스크를 생성해보면 여러 개의 블록을 받으면 되겠죠. 블록 여러 개가 링크드로 만들면 되니까. 아까 태스크의 실체는 블록이었잖아요. 블록만 있으면 태스크 만들 수 있어. 일단 블록 안 줬으면 리턴 시켜서 없애버리고 이벤트 루퍼는 디스패처가 다중 스레드 하에서 실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싱크로나이즈 태스크를 걸어야 돼요. 이 루퍼를 여러 번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싱크로나이즈를 걸어야 되고 자, 태스크를 만드는데 블록 0번째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블록이 요거죠. 이거 0번 하나로 태스크를 하나 만들었는데 얘를 프리비어스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앞에 태스크를 알아야지 뒤에 태스크를 연결할 수 있으니까. 아까 태스크의 정의 보시죠. 넥스트로 연결하기 때문에 그 다음번 1번이 나오면 0번을 알아야지 여기 넥스트로 얘를 잡을 거 아니에요. 얘 최초의 얘를 프리비어스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만들었던 태스크 Q 안에 얘를 집어넣죠. 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Q 안에 지금 첫 번째 태스크가 하나 딱 들어와 있겠죠. 그 다음에는 1부터 블록 인덱스까지 요 0번 빼놓고 1부터 블록 인덱스까지 돌아가면서 i번째 태스크를 만들어서 어디에다가 프리비어스의 넥스트에다가 이 태스크를 넣어주고 프리비어스를 이 태스크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앞에 놈 하나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 앞에 놈의 넥스트로 지금 자기께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거 따라가면 0번 태스크에다가 1번 태스크를 넥스트로 잡아준 거잖아요. 또 1번 태스크에다가 2번 태스크를 또 잡아줄 거고 이거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작업이 여기에 여러 개의 블록을 걸어도 태스크 Q에는 딱 하나만 들어와 있겠죠. 첫 번째 얘만 여기에 들어오니까. 코드 어려워요, 오늘 거. 뭐가 어렵냐면 알고리즘을 따라오기가 어려워. 오늘 코드는 태반 다 알고리즘으로 돼 있어. 그전에는 다 디자인으로 돼 있거나 아키텍처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알고리즘은 거의 뒤에 감춰져 있고 객체 간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었는데, 오늘 코드는 태반 다 알고리즘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코드를 돌리기 위한 플랫폼 코드잖아. 그러니까 알고리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여러 개의 다수 개의 블록을 보내면 그 결과로 뭐가 된다? 하나만 태스크에 들어와 있고 커런트 태스크는 여전히 널이고, 여러 개의 블록들은 첫 번째 태스크에 다 링크드 리스트처럼 넥스트로 다 연결이 될 거다. 태스크로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나면 제가 런어블을 구현했기 때문에 런어블을 오버라이드 런을 해야 되죠. 오버라이드 런을 해야 됩니다. 오버라이드 런을 할 때 기본적으로 멀티스레드 환경하에 있으니까 이 정도를 해줘야 되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루프로 돌 거면, 계속 돌 거면 인터럽트 됐을 때를 대비해서 인터럽트를 파일문에 꼭 걸어야 된다는 사실은 아시죠? 멀티스레드 프로그램 할 때. 그리고 스레드 블럭을 막기 위해서 16 정도 줬고요. 그 다음에 싱크로나이즈 디스를 때렸죠. 사실은 디스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태스크하고 커런트 태스크 다 싱크로나이즈 대상이기 때문에 그냥 디스를 건 거예요. 상태가 3개지만 2개만 걸면 되니까. 그럼 이 안에서 뭐 하냐 이거지. 이 안에서. 그럼 우리가 다수 개의 블록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태스크가 태스크스 안에 Q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커런트 태스크는 여전히 널이죠. 여전히 널이잖아요. 여기다 할당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루프에 보면 여기에 걸린단 말이에요. 커런트 태스크가 널인 거에 걸리잖아. 이 널이 아니면과 기면으로 돼 있는데, 널이 아니면이라는 거 커런트 태스크가 실행 중이라는 얘기예요. 커런트 태스크가 실행 중이라는 얘기지. 현재는 커런트 태스크가 널이잖아요. 실행 중인 애가 없어. 근데 실행 중인 애가 있다라면 어떻게 되냐는 거야. 이게 우리의 타겟이거든. 있으면 커런트 태스크한테 물어봐. 뭐라고? 야, 너 컴플릿 됐냐? 컴플릿 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컴플릿 안 됐으면 없었던 일이야. 계속 돌아. 이게 바로 풀푸시의 원리인 거야. 내가 보기엔 푸시지만 남이 해줄 땐 풀이란 말이에요. 어? 누군가는 컴플릿을 계속 돌면서 확인하고 있는 거야. 그래야지 그 이후의 일이 일어나는 거지. 아까 우리는 우아하게 그냥 컴플릿을 true로 바꾸면 끝났지만, 걔가 컴플릿을 true로 바꾸고 나서 끝나는 이유는 얘가 계속 파일 돌면서 컴플릿이 true인지 커런트 태스크를 계속 체크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체크하겠죠? 계속. 야, 너 컴플릿 됐어? 안 됐네. 계속해. 이렇게 대기해 주는 거죠. 또 있다, 좀 있다, 16ms 있다 또 물어보겠죠. 야, 너 혹시 지금은 컴플릿 됐냐? 뭘 계속 물어본단 말이야. 됐으면 어떻게 할 건데? 됐으면, 야, 근데 너 다음 애가 있냐? 다음 애가 있으면 그 다음 녀석을 Q에다 집어넣을게. 그 다음 녀석이 실행돼야 되니까 Q에다 집어넣어야 될 거야. 그리고 현재 태스크는 없었던 일로 할게. 실행이 완료됐으니까. 이게 하는 일이란 말이야. 야, 너 그 후속탄 있어? 후속탄 있으면 내가 그 Q에다 집어넣어주고, 일단 커런트 태스크는 컴플릿 됐기 때문에 커런트 태스크는 없는 걸로 하자. 그렇게 된 거죠. 그렇다고. 동시성에서는 상수만이 스마트 캐스팅을 담당해 주거든요. 저희가 이 렛을 사용하게 되면 널이 아닌 걸 했으면 원래 이 안에서는 태스크가 널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태스크는 기본적으로 바였잖아요. 바는 동시성에서는 얼마든지 내 스레드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널이 아닐 수 있지만 그 사이에 다른 스레드가 걸렸으면 이 사이에 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는 안 믿어줘. 스마트 캐스팅이 안 통해. 그렇기 때문에 렛을 사용하면 이때 인자는 확정적인 발로 들어오거든요. 불변값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일부러 불변값 변환을 한 거예요. 여기서 불변값 변환을 하고, 불변값을 변환한 컬을 만들어서 얘가 컴플릿 체크했고 커런트 태스크에 널 넣어준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이런 렛들 같은 게 들어오는 이유는 동시성에서 불변값을 할당해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다른 코드로 사용해도 돼요. 이 if문이 들어가기 전에 발, 커는 커런트 태스크 이렇게 직접 위에다 할당해주고 시작해도 돼요. 걔는 스마트 캐스팅이 먹으니까. 그래서 상수들만, 불변값들만 스마트 캐스트가 먹는다. 이 널 체크에 대한. 아닐 때는 어떻게 하는데? 지금이 아닌 상황이죠. 아닐 때. 아닐 때는 태스크에서 하나 빼. 하나 빼. 하나 빼면 이 폴은 있으면, 원소가 있으면은 걔가 나오고 아니면 널이 나오거든요. 있으면 커런트 태스크를 걔로 할게. 네, 걔로 할게. 그리고 나서 커런트 태스크를 얘를 하는 동시에 뭘 해준다? 그 태스크에는 런이 아까 람다였죠. 람다를 실행할 때 뭘 넣어준다? 컨트롤러에다가 그 태스크를 넣어준 컨트롤러를 한꺼번에 넣어서 이 런을 실행해 주는 거죠. 그럼 바로 이때 실행이 된단 말이에요. 언제? 내가 Q에서 끄집어낼 때 실행이 된다. 이때 실행한 이후에는 뭘 기다리는 거야? 컴플리트 되는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동작하는 거죠. 그럼 디스패처 알아볼까요? 디스패처는 사실 메소드가 두 개밖에 필요 없어요. 스타트할 때 이벤트 루퍼를 주면 되고요. 조인하는 건 기다리면 되는 거죠. 메인 프로세서 꺼먹지 말라고. 여러분들 조인 안 하고 나면 그냥 쑥 하고 메인이 실행돼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나는 백그라운드 실행되고 있는데 이 스레드 기다리지 않고 메인 스레드가 종료된단 말이에요. 기다리려면 조인으로 기다려야 되니까 이 두 가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디스패처가 이벤트 루퍼를 돌려줘야 되니까 이벤트 루퍼를 받아오야 되겠죠. 그래서 픽스드 디스패처를 보면 너 스레드 몇 개 쓸래? 하고 바로 익스큐터 만들죠. 픽스드 익스큐터 만들면 되죠. 이렇게 스레드 개수로. 이 코드가 모르겠다? 모를 수도 있지. 모를 수도 있으면 고정 스레드 풀에 대해서 검색해 보시고 찾아보시면 돼요. 어쨌든 얘는 고정 개수의 스레드를 쓰는 디스패처인데 내부에서 픽스드 스레드 풀을 고정 개수로 만들었다. 그 다음번에 스타트를 때리면 나의 스레드 개수가 있잖아. 스레드 개수만큼 돌면서 모종에 다 루퍼를 집어넣어버려. 이 루퍼를 집어넣어버려. 그러면 이 루퍼의 작업을 하나의 스레드가 처리하지 않고 여기 픽스드 풀에 있는 스레드들이 돌아가면서 처리하게 될 거란 말이죠. 대신에 싱크로나이즈로 커런트 태스크하고 태스크스의 큐를 걸어놨으니까 순차적으로 끄집어내긴 할 거야. 순서는 보장되겠지만 다수의 스레드가 얘네들을 건드리려고 하겠죠. 조인하는 건 셧다운 될 때까지 기다린 거니까 셧다운 시키는 이벤트가 없었잖아요. 무한히 기다리겠죠. 그래서 이벤트 루퍼에 두 가지 메소드를 추가하는 거죠. 이렇게 런치하면 디스패처의 스타트에 디스를 집어넣으면 여기에서 익스큐트를 여러 번 하겠죠. 스레드 개수만큼 할 거고 그러면 여러 번의 스레드 얘한테 할당이 돼야 루퍼에 러너블이 계속 구출될 거 아니에요. 런이. 그 아까 런에 다 싱크로나이즈를 거는 이유가 한 번이 아니라 이 익스큐터가 여러 개의 풀에서 스레드를 여러 개 갖고 와서 루퍼를 실행할 거기 때문에 그게 다 싱크로나이즈를 건 거죠. 조인하는 건 디스패치 조인으로 기다리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루퍼를 만들 때 디스패처를 만들어서 10개짜리 디스패처를 만들어서 루퍼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5개의 루퍼의 링크 태스크를 만들 건데 그러면 이제 얘한테 링크 태스크가 5개 생길 테니까 Q에도 5개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보면 첫 번째 링크되어 있는 태스크의 첫 번째 태스크가 얘죠. 이 i번째 0번 태스크. 얘가 끝나는 거 어떻게 끝나죠? 리줌을 때리면 끝날 거란 말이죠. 리줌을 때리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 태스크가 컴플릿 되고 얘에 연결되어 있는 두 번째 태스크가 실행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도 리줌을 때리면 얘가 끝나고 여기에서 세 번째 태스크가 실행되고 얘도 리줌 때문에 얘가 더 이상 링크드 되어 있는 태스크가 없어요. 그래서 종료가 되겠죠. 슬립을 일부러 준 거고. 그래서 여기 표시를 보면 얘가 몇 번째 작업에 0번이야, 몇 번째 작업에 1번이야, 몇 번째 작업에 2번이야 이렇게 표시하게 해놓고 현재 스레드는 어떤 스레드를 사용하고 있어 를 표시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배웠던 CPS에서 CPS까지는 아니지만 하나의 큰 작업을 제가 수동으로 3개의 작업으로 나눈 거죠. 아까 A라는 큰 작업을 제가 이 단위로 나눈 거잖아요. 손으로 직접 나눈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기본이야. 기본적으로
CPS를 배우려면 가장 기초적으로 배워야 되는 건 나의 큰 작업을 여러 개의 서브루틴으로 수동으로 나눠보는 것부터 해봐야 되는 거죠. 수동으로 나눠본 대신에 차이점은 뭐다? 얘 다음에 얘가 실행되는 걸 제가 실행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벤트 루퍼가 알아서 큐에서 처리해주고 있잖아요. 나는 이걸 그냥 순서대로 실행하라고 걸었을 뿐인 거지 실제 실행 자체는 이벤트 루퍼가 해준단 말이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런치하고 조인하면 대기하겠죠.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0번 시리즈들이 다 해결되고 1번 시리즈들이 해결되고 2번 시리즈들이 해결되는 식으로 이게 스트림이 나오게 되고요. 각각 스레드를 쓰는 거 보면 10개나 내가 픽스를 잡았기 때문에 다양한 스레드들을 이용해가지고 돌아가는 게 보여요. 하지만 하나의 루프가 처리하면 효율성이 내가 담은 Q 순서대로 0번이 다 처리되고 이 Q 순서대로 처리된 다음에 커런트가 하나의 슬롯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슬롯씩만 먹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한 슬롯만 먹어요. 그러면 내가 Q에 처음에 쌓은 순서가 0번에 0, 1번에 0, 2번에 0, 3번에 0, 4번에 0, 5번에 0 이거부터 Q에 넣어져 있잖아요. 여기 Q에 제일 처음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단계를 거치면 링크드 태스크가 들어간 순간 Q에다 하나씩 넣잖아요. 첫 번째 작업을. 그러니까 이거 6번을 출했기 때문에 6개가 Q에 다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중에 커런트는 누가 될 거냐면 첫 바다가 걸리니까 얘가 걸릴 거란 말이지. Q잖아. 얘를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계속 감시하고 있겠죠. 얘를 감시하고 있다가 얘가 완료되면 얘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Q에.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서 이 시점에 커런트가 풀리면 누가 된다? Q에서 하나 꺼내기로 했잖아요. 얘가 꺼내진단 말이야. 그럼 얘가 완료될 때까지 또 기다리고 있다가 얘가 얘를 집어넣겠죠. 그러고 나면 Q에서 꺼내면 또 얘야. 얘를 기다렸다 또 얘를 넣는단 말이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커런트 태스크 슬롯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Q의 순서대로밖에 둘 수가 없고 진정한 멀티스레드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 루퍼 시스템에서는 태스크 하나가 커런트 타깃이 되기 때문에 쌓아놓는 순서대로 계속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 순서를 어길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벤트 루퍼가 모든 작업을 지가 다 안으려고 그래서 그래.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약간 더 개선해서 이러한 하나의 태스크 그룹을 별도의 처리기로 다 분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얼 태스크로 이걸 확장할 거거든요. 아씨, 오늘 교환이 너무 어렵나? 괜찮아. 우리에게 영상이 있죠.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거 이해 못하시면 어차피 코틀린 코르틴을 못 써요. 써도 다 수박 겉핥기로밖에 못 쓰게 돼요. 결국엔 이걸 배워야 돼. 이 패턴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옛날 게임 프로그래머들은 빈자의 스레드라는 패턴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비선율형 멀티태스킹은 기본적으로 멀티태스킹이 아니기 때문에 큰 루프 안에서 계속 태스크 큐에서 뭘 끄집어내가지고 하나씩 실행시키는 멀티태스킹인 척하는 녀석이야.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빈자의 스레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이벤트 루프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여러분들이 디자인 패턴, 멀티 스레드 디자인 패턴을 배웠으면 워커 스레드 패턴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바로 이 이벤트 루프가 워커 스레드인 거예요. 워커 스레드가 한 번에 하나씩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방금 그 워커 스레드가 한 번에 하나씩이라는 그 타겟이 누구냐면 커런트 태스크였단 말이죠. 내가 실행해야 될 숙제들은 다 어디에 있다? 이벤트 큐, 태스크스에 있던 거였고 거기서 하나씩 꺼내서 현재 실행하고 감시해야 될 타겟으로 커런트 태스크를 해서 얘 끝났어 안 끝났어 감시하다가 큐에서 하나씩 빼가지고 계속 실행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약간 더 다른 어프로치를 쓴단 말이에요. 일단 상태가 더 이상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상태의 세 가지를 줬어요. 이 세 가지는 뭐냐면 레디는 태어났을 때 그 모습, 마크는 사용자가 어떻게 하고 싶다고 표시를 한 거, 즉 사용자가 표시를 한 거죠. 컨펌은 처리기가 알았어, 네가 마크한 거 내가 수용했어 이런 뜻이야. 중요한 거는 끝났다 안 끝났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초기화 상태인 거고 이거는 사용자가 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하고 마킹하는 거고 이 마킹했다고 이게 진짜로 처리되는 건 아니고 마킹했을 때 진짜로 처리되는 건 시스템이 컨펌을 해줘야지 실행이 되는 거죠. 세 가지 상태를 뒀다 이거야. 그럼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러의 런업을 받는 요거는 똑같아요. 요게 실체지만 여기에 감싸는 게 상태가 두 가지로 늘었어요. 야 너 시작했어? 하고 너 끝났어? 이렇게 두 가지로 넣었단 말이지. 기본값은 둘 다 레디로 돼 있어요. 이 기본값이라고 했죠.
시작하지도 않았고 시작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심지어 컴플릿도 레디 상태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어딘가에서 마크를 하고 시스템은 이걸 다시 컨펌을 바꾸겠죠. 리절트 넥스트는 똑같고. 그러면 컨트롤러가 하는 일을 보면 여기만 달라졌죠. 여기만. 기존에는 is complete을 true나 false였던 것을 지금 마크를 해놓은 거죠. 고객이 이 개발자가 직접 캔슬을 호출했어. 어디에서? 요 람다에서 캔슬을 호출했으니까 얘가 바로 컴플릿이 되는 게 아니라 컴플릿을 하고 싶어 라고 마크만 하는 거죠. 또 이 안에서 얘가 리즈um 호출했으면 얘가 컴플릿 됐어가 아니라 마크만 한 거야. 마크만 한단 말이지. 왜냐하면 얘가 주인이 아니니까. 진짜 주인은 이거 실행하는 실행이니까. 근데 핵심은 이 태스크를 그전에 이벤트 루프는 여러 개의 태스크를 다 이벤트 루프 하나에 때려박고서 경쟁을 시켰는데 지금은 태스크 하나만 처리하는 처리기를 만들 생각인 거예요. 처리기가 태스크 하나만 처리해 주는 거지. 그래서 이 시리얼 태스크를 보면 이미 이 인터페이스가 그걸 의미하죠. 아예 생성자에서부터 여러 개의 블록을 받아. 이 이상 더 이상 아까처럼 계속 블록을 넣을 방법이 없어. 처음에 생성하고 끝이야. 얘는 이 시리얼 되어 있는 이 태스크를 생성하는 게 얘의 목적의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메소드였는데 지금은 이닛에서 처리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닛에서 처리하는 이유는 그거고. 그러면 얘는 태스크를 하나만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스크 하나만 필요해. 필요한 속성이 태스크 하나만 있으면 돼. 큐가 필요 없어. 여러 개의 태스크를 받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똑같은 로직이고 단지 리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empty일 때 throw로 그냥 처리하고 있죠. 그래야지 밑으로 empty가 아닌 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 똑같죠? 태스크 단지 add를 하는 게 아니라 태스크에다 previous를 그냥 할당하고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 태스크가 이걸로 들어가는 거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똑같은데 나머지 애들은 계속 넥스트에다가 링크드 리스트 좀 넣어주는 건데 달라진 점이 여기죠. 달라진 점이. 제가 태스크를 만들면 기본에 is started는 뭐다? ready란 말이지. 근데 이 첫 번째 애만 제가 마크를 해놨단 말이에요. 첫 번째 애만 마크를 했어. 즉 내가 뭘 하고 싶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마크를 했어. 이거 마크는 다 어디서 처리될 거냐? 예상하신 대로 런에서 다 컨펌으로 바뀌겠죠. 런에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런을 보면 여기까지 다 똑같고 런치 똑같고 첫 번째로 우리가 궁금한 컴플릿이 됐냐는 거야. 컴플릿이 뭘로? 마크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 캔슬 때리거나 리줌 때리면 컴플릿으로 마크가 들어올 텐데 마크가 되는 거 확인하면 태스크에 넥스트가 있는지 확인하고 넥스트가 있으면 걔의 스타티드를 마크로 바꿔주는 거죠. 레디가 아니라. 얘가 하는 일은 마크로 바꿔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마크를 컨펌으로 바꾸는 얘가 아니지. 얘는 컴플리트를 처리하는 애구나. 그리고 현재 태스크를 넥스트 걸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마크했던 컴플릿을 제가 여기서 컨펌으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타겟인 태스크가 얘로 바뀔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스타티드가 마크됐으면 어떻게 할 건데? 얘죠. 첫 번째 태스크가 지금 마크돼 있었는데 마크돼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혹은 넥스트 애가 마크로 변하죠. 원래 레디였는데. 컴플릿 됐을 때는 다음번 애가 있는 경우에 다음번 애가 마크로 바뀌잖아요. 마크로 바뀐다고. 얘 어떻게 할 건데? 마크로 바뀌었으면 태스크를 런 시키는 건 똑같죠, 아까랑. 근데 스타티드를 컨펌으로 바꾸는 거죠. 너 시작됐어. 내가 확인했어. 그럼 더 이상 여기 안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는 마크일 때만 한 번 들어오고 레디인에도 안 들어오고 마크인에만 한 번 들어와서 컨펌을 받기로 하면 여기는 그 다음번에 이 태스크를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뭐만 감시한다? 야, 너 컴플릿 됐냐? 이거만 보는 거지. 컴플릿 됐으면 넥스트를 이 태스크로 바꿔주는 것만 계속 도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넥스트가 있는데 넥스트가 마크면 여기에 바로 걸리겠죠. 태스크를 이미 이걸로 바꿨으니 그 다음번에 실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번 애가 현재 애가 컴플릿이 되고 다음번 애가 마크로 바뀌었으니까 여기 바로 들어와서 바로 얘가 컨펌이 되고 얘가 실행이 될 거다. 는 거예요. 이렇게 놓을 거란 말이죠. 얘는 딱 하나의 태스크만 감당하게 되는 시리얼 태스크 관리자인 거죠. 디스패치는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이제 이 디스패처를
한 명이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시리얼 태스크가 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하나만 실행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 디스패처를 여러 명이 공유할 거니까. 이제 자기만의 이벤트 루퍼가 싱글톤인 경우에는 얘가 디스패처를 소유할 텐데 지금 거꾸로 하나의 디스패처에 여러 개의 시리얼 태스크가 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은 스타트 때리면 요 넘겨준 시리얼 태스크만 실행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와 다르게 디스패처를 미리 생성해 놓습니다. 10개짜리로. 디스패처 미리 생성해 놓고 포문을 돌리는데 이제는 포문에서 시리얼 태스크를 여러 개 만드는 거죠. 이제는 하나의 아까는 이벤트 루퍼 하나에다가 여러 번 계속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태스크들을 집어넣었다면 지금은 이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태스크잖아요. 3개짜리. 이 태스크 하나당 시리얼 태스크 하나를 만드는 거죠. 딱 요것만 감당하게. 그래서 이 시리얼 태스크 안에 요 3개의 서브 루틴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큰 루틴을 집어넣어 주는 걸로 만들어주고 디스패처는 계속 공유를 하게 되고 얘를 스타트, 런치를 하게 되는 거죠. 각각을 다 시작하게 되고 끝나면 조인으로 기다리는 거고 기다리는 것도 디스패처한테 조인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와 달라진 점은 아까는 이벤트 루퍼가 여러 개의 태스크 세트, 태스크의 링크드 리스트를 소유했었는데 태스크스라는 그 큐로 지금은 하나의 링크드 태스크를 소유하고 있는 시리얼 태스크라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요 각각이 다 실행될 때 런치로 실행되고 얘네들은 이 디스패처를 공유해서 디스패처 익스큐터로 실행되는 거죠. 이해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백. 예. 그 다음까지. 오케이. 아까 이벤트 루프의 문제점이 뭐냐면 커런트 타겟이 하나였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스레드를 여러 개 쓰긴 하는데 커런트 타겟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만 실행할 수 있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멀티 스레드가 있는데 실행을 할 때 A 안에서 순서만 보장되면 되는 거지 A가 다 실행되고 B가 실행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커런트 타겟이 하나 있으면 하나 전진하기 때문에 도저히 중복해서 일어나는 효과가 안 일어나요. 어? 그러면 A, B, C 이렇게 일어난 건 뭐 그렇다 쳐도 지금은 아까 이벤트 루프는 반드시 A, B, C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큐 형태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 스레드의 능력만큼 A, B, C의 서브루틴들이 막 섞여서 나오길 바라잖아. 모든 스레드의 능력을 동시성 있게, 병행성 있게 발휘하길 원한단 말이지. 그러려면 이벤트 루프가 커런트 타겟 하나를 지정하는 이 싱글 통일체로는 부족하단 말이야. 이 각각에 연결되어 있는 태스크들을 하나하나 감싸져 있는 실행기로 감싸놔야지만 얘네들끼리 스레드에서 건전하게 경쟁을 하되 그 안에서 뭐만 보장하면 된다? 지가 갖고 있는 태스크의 순서들만 보장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려고 딱 하나의 태스크만 감싸는 실행기를 만든 거예요. 어? 그럼 이 실행기는 여기에서 가장 아까까지와 다른 점이 뭐냐면 싱크로나이즈가 없어. 싱크로나이즈가 없거든. 경쟁할 게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이 스레드는 얘를 몇 번 부르든 간에 얘에 대해서는 이 태스크 하나에 대해서 한 스레드하고만 사용하기 때문에 경쟁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싱크로나이즈가 필요 없어지니까 훨씬 더 빨라졌겠죠. 이 코드가 뭐가 됐든 문제가 아니야. 파일문을 두는데 이 안에 싱크로나이즈가 없기 때문에 훨씬 빠르단 말이에요. 얘가.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두 번째 장점인 거야. 비선점용 멀티태스킹은 동기화가 필요 없어. 원래 잘 짜면. 왜냐하면 한 번에 하나 실행되거든. 그게 보장이 되거든. 실제로 실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실행하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5번이 0, 1, 2가 한 번에 나왔죠. 근데 4번, 3번에 0번이 나오고 4번에 1번이 나왔고 2번에 0번, 4번에 2번. 즉 0번은 4번만 보면 0, 1, 2가 보장이 되고 있죠. 그렇죠? 3번도 보면 0, 1, 2가 보장이 되죠. 순서가. 하지만 얘네들은 중구난방. 그리고 스레드 사용도 훨씬 더 풀링을 많이 타게 된단 말이지. 이렇게 동력한단 말이야. 얘는 전혀 다르게 동력하지. 얘는 각각 시리얼 태스크 안에서의 순서만 보장하지 이 안에 섞이는 건 마구잡이로 섞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 애가 보장하는 것들만 처리해주면 되니까 이 디스패처가 그 안에서만 is complete를 대기했다 그 다음 걸 타기 때문에 걔네들의 순서는 보장되지만 이거 진짜 실행 순서는 보장 안 된단 말이지. 0번이 먼저 돌지 5번이 먼저 돌지 모른단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좀 나아졌죠. 그래서 이게 바로 기본적으로 수동 CPS의 원리에 가까워지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 CPS는 없죠. 컨티뉴에이션 객체가 안 나왔잖아, 이 안에는. 컨티뉴에이션 객체가 필요 없어. 왜? 우리는 진출입을 하지 않고 여러 번 들어갈 거에 함수를 그냥 서브루틴을 만들어 봤단 말이야. 연결되어 있는 서브루틴을 만들었지 하나의 서브루틴 내에서 진출입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컨티뉴에이션 객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컨티뉴에이션에 어머 들어갈 거면 그 여러 번만큼 내가 함수 3개 만들어줄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하나의 함수여야지만 컨티뉴에이션 객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CPS 스타일이 아닌 거야. 이건 링크드 태스크 혹은 서브루틴 스타일인 거예요. 단지 이 서브루틴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된 순서를 보장해서 실행되고 있을 뿐인 거죠. 이렇게. 이 코드가 짧은데 실행해보면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이거를 잘 이해하시려면 여러 번 반복하시고 코드 직접 짜보시는 게 좋아요. 코드 잘 돕니다. 들어주시면. 맞죠? 드디어 컨티뉴에이션 태스크를 할 건데요. 자, 똑같이 상태는 이 세 가지를 사용할 거예요. 레디, 마크, 컨펌으로. 근데 이제 컨티뉴에이션은요. 여러 번 진출입이 가능한 함수라고 그랬잖아요. 막 가봐.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주고 시작한 게 나을 것 같아. 네, 계속 가. 네, 이걸 보고 시작해볼까요? 아까랑 큰 차이점은 람다가 하나라는 거야. 람다가 하나야. 근데 이 람다를 잘 보면 컨티뉴에이션의 스텝에 따라서 0번일 때, 1번일 때, 2번일 때로 분리해가지고 실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아까는 요거 하나하나가 함수였잖아요. 지금은 함수 하나인데 컨티뉴에이션의 스텝에 따라서 직접 넣어버린 거란 말이야. 이게 바로 컨티뉴에이션의 비밀인 거야. 내가 함수의 코드를 사실은 6줄로 짰는데 yield라든지 suspend라든지 await 같은 키워드를 만날 때 컴파일러가 걔를 이렇게 3개로 분리해버려. 3개로 분리하고 리줌을 때릴 때 원하는 스텝으로 점프할 수 있게 만들어. 그래서 if문이라면 if 1로 분기하거나 2로 분기할 수 있겠죠. 여기가 만약에 if라면 if a가 3일 때 리줌 1을 때리거나 else면 리줌 2로 때리면 1이나 2로 분기하니까 if문도 이걸로 번역이 되겠죠. while문은 1은 계속 0은 계속 1로 보내고 1은 계속 0으로 보는데 if 뭐뭐면 2로 보내. 이게 while문이잖아. 계속 돌 거란 말이지.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번역돼요. 여러분들이 C샵을 쓰거나 파이썬을 쓰거나 자바스크립트 쓰거나 뭐 이런 컨티뉴에이션 계열의 어웨이트나 뭐 이런 애들 지원해주는 애들 보면 내부적으로는 다 번역이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코틀린도 마찬가지야. 코틀린 코로틴도 서스펜드 함수를 기준으로 다 쪼개가지고 컴파일러 이렇게 바꿔놔. 코드를. 그걸 제가 직접 수동으로 구현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컨티뉴에이션 객체의 어떤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원하는 코드를 실행함으로써 이 코드를 여러 번 실행하는 거죠. 계속 실행해. 언제까지 실행하냐면 이때까지 실행해. 컨티뉴에이션이 컴플리트 될 때까지 얘를 계속 주구장창 얘만 호출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 배우게 된 CPS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CPS 스타일은 결코 우아하지 않아요. 이거 누가 좋은 코드라고 얘기하나요? 이렇게 펜으로 분리해서 당연히 다 개별 함수 쪼개라고 리팩토링 시키라고 하죠. 그렇죠? 실제로는 이렇게 컴파일러가 만들어주는 거지 우리가 직접 이렇게 코드를 짜진 않거든요. CPS의 원리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 컨티뉴에이션의 스텝에 따라서 계속 코드를 분기하다가 컴플리트 되면 더 이상 이 함수를 호출하지 않고 그 전까지는 이 함수를 계속 호출해. 엄청 돌아가야 되겠다. 여기까지 다음. 네. 그래서 이제 태스크는 더 이상 컨트롤을 받는 게 아니라 컨티뉴에이션을 받게 되고요. 이 컨티뉴에이션은 귀찮아서 이제 더 이상 태스크에 컨티뉴에이션 직접 넣었어요. 컨티뉴에이션은 이 태스크를 물고 태어나겠죠. 계속 말하지만 저희가 어휘를 분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태스크를 받는 람다를 안 만드는 거예요. 태스크를 받는 람다를 만나면 이런 애들은 다 누구의 권리였다? 다 시스템 처리기에 런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건드리면 안 되니까 이 람다가 건드리면 안 되니까 이 람다 못 건드리게 하려고 어휘를 분리하려고 DSL을 분리한 거란 말이에요. 스타트 컴플릿은 똑같이 레디죠. 근데 새로운 애인 인바이먼트가 들어왔어. 이제는 리절트 같은 경우도 없고 넥스트 태스크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의 어휘 공간이 따로 필요해. 즉 여러분들이 실제로 코틀린 코르틴이라든지 뭐든지 쓰잖아요. 그러면 함수의 인자나 지역 변수는 전부 다 내부에서는 컨티뉴에이션의 맵으로 잡혀요. 그래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들어왔지만 그 값이 유지되는 이유가 뭐였냐? 여러분은 지역 변수라고 썼지만 사실은 컨티뉴에이션에 있는 해시 맵에다 값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지가 되는 거야. 그 컨티뉴에이션 계속 도니까. 이 태스크에 제가 속성을 잡았으니까 몇 번이라도 얘를 호출해도 이 컨티뉴에이션 똑같은 애일 거 아니야. 이 컨티뉴에이션이 똑같은 애라는 얘기는 이 해시 맵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다가 우리는 변수 대신에 여기다 값을 넣게 되는 거죠. 그게 인자가 됐든 지역 변수가 됐든 사실은 다 이 컨티뉴에이션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휘 공간이 아예 컨티뉴에이션 안에 들어와 있어. 컨티뉴에이션 객체를 볼까요? 가장 인상적인 건 얘죠. 스텝. 응? 우리는 요걸 보고서 내부 함수를 짤 거란 말이에요. 스텝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함수를 짤 거예요. 이게 스텝이고 얘는 어둠 수만 있죠. 내부에서만 세트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가 어차피 어휘 공간으로 동작하니까 얘 게터 세터를 그냥 지정했어요. 게터는 어떻게 동작한다? 얘가 알고 있는 태스크의 인바이먼트의 키를 갖다 주면 되고 셋은 태스크의 인바이먼트 키에다 밸류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람다 입장에서는 인바이먼트라는 애를 만나지 못해요. 그냥 컨티뉴에이션의 게터 세터만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계속 컨텍스트를 유지하고 싶은 값이 있으면 넘어온 컨티뉴에이션에다가 값을 넣어주거나 얻으면 돼요. 얻으면 되고 이걸 컴파일러 레벨에서는 제가 지역 변수를 쓰면 그 코드를 바꿔주는 것뿐이에요. 바꿔주는 것뿐이고. 그 다음에 실패했을 때도 컨티뉴에이션에 failed 객체에다가 throw를 넣어주는 걸로 하고 처음엔 널로 때려놓겠죠. 캔슬 때리면 failed에다가 throw를 넣긴 할 건데 이 throw이라는 함수는 앞에 이유를 스트링으로 받고 두 번째 얘를 유발한 예외를 다시 넣어줄 수 있거든요. 제가 받아온 예외는 이걸 유발한 예외이긴 한데 얘가 발생한 위치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위치는 스텝 몇 번에서 발생을 했고 이때 태스크에 들어있는 변수 값들은 뭐야? 이건 표시해줘야 될 거예요. 이거 표시하고 얘를 쿼즈로 받는 거죠. 그리고 컴플릿은 마크로 해놓겠죠. 똑같죠 아까랑. 나 컴플릿 했어 이거죠. 그냥 컴플릿은 마크만 하면 되는 거고 리즘은 리즘이 아까랑 달라진 점이 뭐다? 스텝을 받아줄 수가 있어. 스텝을 받으면 스텝을 갱신해주면서 다시 스타티드를 레디로 바꿔. 이게 바로 다른 점이죠. 얘네들은 컴플릿으로 끝나게 되는데 캔슬하면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되니까 캔슬되는 상태에서 끝났으니까 컴플릿이 되는 거고요. 리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재진입을 하고 싶어. 근데 재진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값이 뭐다? 레디잖아요. 레디면 이 태스크를 다시 호출하겠다는 뜻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레디로 바꾼 거야. 또 호출하려고. 그래서 리즘하면 얘를 다시 호출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리즘할 때마다 리바이브 한다. 다시 살아나. 그래서 이 태스크의 상황을 염두한 상태로 컨티뉴에이션 태스크를 봅시다. 컨티뉴에이션 태스크에서는 isLazy라는 옵션을 제가 새로 추가했어요. isLazy 옵션은 lazy가 펄스이라는 얘기는 즉시 실행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얘는 만들자마자 바로 실행이 될 거고 lazy를 true하면 스타트를 눌러야지 실행이 되겠죠. 블럭도 이제 하나만 받으면 돼. 그렇죠? 컨티뉴에이션을 인자로 받는 블럭 하나만 받으면 되죠. 러너블 이거. 그래서 태스크는 이 블럭을 갖고 있는 태스크 그냥 만들면 끝나요. 이 태스크의 끝이야. 이제 링크드 태스크가 없으니까. 그리고 레이지가 펄스면 바로 런치 때리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저기 나오는 인자나 이런 거 다 우연이 아니겠죠? 저게 다 코틀린 코르틴이 어떻게 생겼냐에 대한 얘기예요. 곧 배우게 됩니다. 런 구현체를 보면 여기까지는 뭐 익숙한 거니까 똑같고 태스크가 컴플릿이 마크냐 이거야. 아까 컨티뉴에이션에서 캔슬이나 컴플릿 때리면 얘를 마크로 바꿨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마크냐 이거야. 마크면서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브레이크야. 끝났으니까.
더 이상 이 파일문에 돌 필요가 없어. 빠져나오면 그만이야. 이 작업은 여기서 종료되는 거죠. 아까만 해도 영원한 작업이 돌았는데 영원한 작업이 돌지 않고 여기서 브레이크 때려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컨티뉴에이션 태스크는 컨티뉴에이션 실행이 다 끝났으면 돌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 브레이크 때리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스타트가 레디면 준비된 거죠. 시작할 준비가 된 거예요. 시작할 준비가 됐으면 얘는 마크라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은 컨펌 해주죠. 오케이. 컨펌이 된 거예요. 컨펌이 됐으면 다시는 여기 안 들어오겠죠. 다시는 여기 안 들어. 컨펌이지. 그리고 나서 런에다가 컨티뉴에이션을 계속 넣어주면 되죠. 이제는 자기 속성하고 있으니까 그냥 바로 컨티뉴에이션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컨티뉴에이션 넣어주면 이게 끝이야. 근데 빠져나왔을 때 지금 컨티뉴에이션에 페일드가 있는지를 검사해 봐야겠죠. 페일드 있으면 스로우 때려야 되죠. 진짜로 예외가 발생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캔슬로 빠져나왔으면 진짜로 예외가 발생할 거다. 이 컨티뉴에이션에서. 런치는 바로 스타트하면 되니까. 레이지가 펄스면 바로 런치가 되는 거겠죠. 아까 본 대로 디스패처를 하나 만들면 되는 거고 컨티뉴에이션 태스크에 디스패처 주고 펄스가 바로 실행될 거예요. 그래서 런치라는 코드가 없는 거고요. 그럼 첫 번째 들어왔을 때 스텝은 기본적으로 0값이었잖아요. 컨티뉴에이션 기본의 스텝 값이 0이었죠. 여기가 실행될 거란 말이죠. 여기 실행되는데 컨티뉴에이션에 있는 리즘에다 1번을 때리면 스텝을 1로 바꾸면서 is started를 ready로 바꿨을 거고 is started가 ready가 됐으면 다시 여기 걸려서 또 호출될 거란 말이지. 또 호출되면 다시 1로 들어와. 다시 1로 들어오면 그때는 스텝이 1번이기 때문에 이게 실행될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다시 2번으로 바꿔서 레디가 되면 여기에서 또다시 실행돼서 요거로 들어오겠죠. 이게 바로 그거야. 컨티뉴에이션을 계속 패싱해주는 함수인 거. 이게 CPS라고 부르는 거. 그러면 이게 인간이 조율할 짓인가? 1 다음에 2가 잘 가고 2 다음에 이렇게 잘 가게 인간이 할 짓이 아니죠. 예, 보통 컴파일러가 합니다. 컴파일러가 특정 키워드 기반으로 혹은 파일문이나 if문을 컨티뉴에이션의 스텝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자동화해서 대부분 컴파일러가 이 코드를 생성해내요. 이게 바로 CPS에 기반한 비선점 멀티태스킹의 구현의 핵심인 거예요. 이 구현은 제가 지금 코틀린으로 했지만 어떤 언어로도 구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도 얘가 멀티스레드 풀링이 지원되지 않을 뿐인 거지 이 실행기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결국에 디스패처는 어쨌든 익스큐트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런을 실행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걔가 예를 들면 자바스크립트라면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에다 걸어서 계속 돌면서 익스큐트 해주면 되는 거고 싱글 스레드로 돌겠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동시성과 병행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병행성 코드는 코어가 하나거나 싱글 스레드로도 잘 돌아요. 그렇죠? 코어가 여러 개면 좋은 것뿐이야. 스레드가 여러 개면 좋은 것뿐이지 하나 있을 때도 문제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코드가 병행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코드로 잘 도는데 지금까지 배운 것들 정리해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비선점 멀티태스킹에서 장점이 뭐였다? 동시성이 아닌 거예요. 즉 지금까지 만든 모든 코드에 이 코드 안에서 뭐가 필요 없다? 싱크로나이즈가 필요 없어. 그게 핵심인 거예요. 제가 이걸 짜는데 싱크로나이즈가 하나도 없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코드 전체에서 싱크로나이즈가 한 번도 안 나와. 이게 바로 워커스레드 패턴의 장점이야. 다른 모든 동시성은 짜보시면 싱크로나이즈가 어딘가에 관여하게 돼요. 근데 워커스레드 패턴에서는 싱크로나이즈가 관여하지 않게 돼. 대신에 서로 다른 지금 제가 0부터 5까지 6개의 이 CPS 태스크를 6개를 만들어냈는데 걔네들끼리는 통신이 안 되겠죠. 걔네들끼리 자원을 공유하려면 그거는 동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하지만 이 안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안에서. 그런 거예요. 이거를 더 응용해서 뭐 어웨이트도 만들고 런치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게 되는데 코틀린 얘기로 약간 넘어가서 시간이 좀 남으니까 디스패치 조인하고 실행하면 얘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여기 이 예제에서는 0번이 제일 늦게 나오고 5번이 제일 늦게 나온 게 이 코드에서 제가 뺐는데 제가 스레드 슬립을 사방에다 줘놔가지고 스레드 슬립이 5번이 제일 짧게 걸리고 0번이 일부러 제일 길게 걸리게 해서 순서가 잘 도는지 확인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이 뒤에 섞이는 이유는 슬립에 대한 그 값에 따라서 어떤 애가 더 빨리 실행되게끔 제가 일부러 조정해놔서 여러 개 섞이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되게 핵심적인 게 제가 코드를 이렇게 썼지만 리즘이 호출했을 때가 실제로는 1번이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럼 제가 리즘을 호출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1번이 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 계속 웨이트하고 있겠죠. 웨이트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고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 파일문이 계속 돌면서 감시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이 리즘을 언제 할 거다? 네트워크 통신이 끝났을 때,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말하면 비동기 상황이 종료됐을 때 리즘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비동기 상황이 종료될 때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리즘을 하면 그 다음 단계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어웨이트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어싱크 어웨이트를 쓸 때 어웨이트 쓰면 비동기 작업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줄이 일어나는데 그 원리가 바로 이거인 거야. 그 다음 줄이 여기로 분리돼 있겠지. 어웨이트를 쓴 줄이 여기인 거지. 그 어웨이트 작업이 다 끝날 때 그냥 리즘을 때렸겠지. 그러니까 그 다음 번호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CPS를 지원하는 언어에서 CPS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장점은 뭐다? 마치 지역 변수와 인자를 쓰는 컨텍스트 하에서 파일문이나 포문을 쓰는데 비동기가 지원돼. 원래 비동기 쓰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일단 교환에는 없는데 여러분들 비동기를 이해하려면 동기 비동기와 블로킹 non-블로킹을 이해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 블로킹 non-블로킹부터 이해를 해보죠. 블로킹이라는 건 뭐냐면 메모리에 명령이 적재돼서 명령이 적재된 명령이 순서대로 처리되는 동안에 CPU를 건들 수 없는 현상을 블로킹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한번 메모리에다가 명령 확 하고 올리잖아요. 이 노이만 머신은 명령을 쫙 하고 훑어내려가서 다 실행할 때까지 이 CPU를 풀어주지 않아. 우리가 이 CPU를 간섭할 수가 없어. 간섭하려면 아까 봤던 것처럼 선점용 멀티태스킹 일부러 뺏어와야 돼. 야, 너 프로그램 그만 실행해, 새끼야. 그 OS가 뺏어와야 돼.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한테 넘기거든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이 제어권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 프로그램이 이걸 다 실행할 동안에 우리 제어권을 찾을 방법이 없어. 이게 바로 블로킹 현상이야. 그럼 non-블로킹이라는 건 뭘까요? 아니, 프로그램 무조건 올리면 실행된다면서 non-블로킹이라는 게 존재해? 존재하냐는 거야. 존재하지 않아. 그럼 non-블로킹이라는 건 언제 쓰는 말인데? 이 정도면 블로킹 되지 않았어 라고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non-블로킹인 거야. 어떤 사람에게는 프로그램을 루프 1억을 돌렸더니 25초간 먹통이 돼 있어. 근데 어떤 사람한테 그게 되게 블로킹으로 보이겠죠? 근데 나한테는 non-블로킹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야. 뭐 이 정도면 준수하네. 이 정도면 동치성이지. 이렇게 보면 non-블로킹인 거야. 거짓말이냐고? 진짜예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기준이 낮기 때문에 30초가 지났어? 프로그램 죽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이거는 블로킹이야. 이 블로킹 사태는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다 라고 보는 시간이 30초예요. 브라우저에 있는 자바스크립트는 약 1분 정도 바라봐. 1분 정도 바라보다가 이 새끼 이거 블로킹이야 하고 죽여요. 지각각이야. 모바일 크롬은요 약 45초에 죽여요. 옛날 버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 이거 맨날 바뀌어. 지들이 보기에 블로킹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주관적이라는 거야. 야, 이 정도 잡아먹고 CPU 제어권을 안 내놓고 이게 계속 실행되고 있으면 이건 블로킹이지. 이렇게 보는 게 다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non-블로킹의 핵심은 뭐다? 충분히 짧은 시간. 누구에게? 당사자에게. 그럼 non-블로킹이라고 봐요. 블로킹, non-블로킹이 차이인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프린트만 찍어도 블로킹이란 말이야. 프린트 찍는 동안에 블로킹이거든. 어떤 블로킹은요 오래가요. 오래가는 블로킹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오래가는 블로킹. 그럼 여러분들은 블로킹, non-블로킹을 분리할 때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아니 똑같은 한 줄인데 왜 어떤 새끼는 되게 오래 걸리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건 일반적으로 I/O가 관여한 거예요. I/O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파일도 I/O죠. 네트워크도 I/O죠. 또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시간을 조회해도 I/O예요. 시간이 메모리에 있는 값인가요? 아니야. 기판에 있는 시계 찾아가지고 갖고 와야 되는 값이야. 혹은 내 프로그램 영역을 벗어나서 OS에 있는 콜을 해서 OS한테 받아와야 되는 값이야. 즉, 내 프로그램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애들 전부를 다 I/O라고 불러요. 그때 인풋 아웃풋은 내 프로세스 경계면 바깥에 있는 애들을 다 인풋 아웃풋으로 분답니다. 이때 I/O라는 건. 그럼 시계가 재수 없으면 기판에 있는 진짜 시계한테 받아와가지고 갖고 와야 되면 엄청 오래 걸리고요. 그게 아니라 OS 콜 해서 갖고 와도 프로세스 통신해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오래 걸려. 뭐보다? 내 메모리에 있는 변수 꺼내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린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한 줄만 있어도 IO가 일어난단 말이야. IO들은 한 줄만으로도 블로킹이 일어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지. 예를 들면 한 줄이야. 윈도우 프린트 스풀 점 프린트. 이게 언제 끝날 줄 알고. 이거 한 줄로 블로킹이라고. 보통은. 그래서 블로킹, non-블로킹 중에 되게 조심해야 될 건 IO예요. 브라우저 개발자들 계세요? 브라우저 개발자들은 조심해야 되는 IO가 뭐가 있다? 로컬 스토리지, 쿠키, 세션 스토리지 등등. 이게 전부 다 IO 영역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응? 이 인메모리에 있지 않다고. 쿠키만 해도 여러분들 템프 파일 가서 보면 쿠키 다 파일로 남아있잖아요. 파일 IO야 그거. 우리가 보기에 쿠키가 변수처럼 보이는 거지 전부 다 파일 IO라고 그거. 로컬 스토리지 마찬가지죠. 그거 다 하드웨어에 기록되는 거잖아요. 그 SSD나 이런 데 기록되는 거란 말이에요. 걔네들은 전부 다 IO를 발생시켜. 그래서 IO 코드는 짧아도 기본적으로 블로킹 경우가 많아요. 그럼 블로킹인 애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블로킹 애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만약에 동료가 코드를 짰어요. 저기 있는 태우가 코드를 짰어. 태우가 코드를 짰는데 태우가 누군지 안 중요하고 코드를 짰는데 이 코드가 블로킹이 걸려 있어. 그러면 이 코드를 실행하면 CPU가 먹통이 됐고 다른 프로세스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태우라는 애는 나쁜 놈일까요? 좋은 놈일까요? 기본적으로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좋은 놈이야 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야. 얘는 어쩔 수 없이 여기 IO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로직을 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아닌데 블로킹이 걸렸어. 그럼 나쁜 놈이지. 걔는 우리 팀에서 쳐내야 돼. 근데 얘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블로킹 로직은 원래 블로킹 로직이기 때문에 블로킹 로직이고 오래 걸리는 로직이란 말이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지. 이 문제를.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대부분 병행성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다른 스레드한테 맡겨. 혹은 쪼개가지고 다른 애한테 맡겨. 이렇게 해서 마치 동시에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멀티코어 머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하드웨어한테 시킬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게 뭐죠? 내가 빨리 걸리는 작업을 하면서 오래 걸리는 작업, 블로킹 작업을 다른 스레드한테 줬잖아요. 그럼 얘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 끝났다고 쳐. 끝났다고 치면 얘가 이때 다시 얘한테 값을 줘야 되는데 보고할 수 있는데 얘가 어딜 실행할 수 있을 줄 알고 왜 얘한테 보고를 하냐는 거야. 이런 문제가 있잖아. 내 타임라인에서 벗어난 타임라인 실행하는 건 좋아. 왜냐하면 진짜로 멀티스레드 코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1번 코어에서는 얘 실행하고 2번 코어에서는 얘 실행하면 효율이 2배로 좋아지니까. 근데 2번 스레드에서 블로킹 작업 다 끝나고 얘한테 언제 보고할 거냐, 어떻게 보고할 건데. 이게 문제라는 거지.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블로킹, non-블로킹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블로킹, non-블로킹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시성을 사용하게 되거나 병행성을 사용하게 되면 보고의 문제, 즉 머지가 되는 깃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머지 돼야 되잖아요. 브랜치 땄으면 머지 될 때 타이밍이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타이밍이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서 대부 브런치를 쓰는 회사, 즉 뭐 개발할 때마다 피처 받아가지고 브랜치 따가지고 만드는 회사 대부분이세요? 그 회사 가면 다 뭐 있죠? 머지 마스터라고 한 명이 뺑뺑이 돌면서 계속 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머지 마스터가 없으면 머지가 안 되기 때문에 머지 마스터라는 역할이 꼭 필요해. 그러니까 중견 이상의 회사에서만 할 수가 있어. 한 명을 그냥 머지 마스터로 돌려야 되니까. 안 그러면 개발 브랜치 딸 수가 없단 말이야. 브랜치 머지가 안 되니까. 만약에 머지 마스터 없이 개발 브랜치 땄다가 머지하면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 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야. 지금 일어나니까 똑같아. 메인 스레드에서 뭐 할 줄 알고서 얘가 끝났을 때 얘한테 오냔 말이야. 어떻게 보호할 거냐는 거야. 이것 때문에 뭐가 생겼냐면 동기, 비동기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동기라는 건 뭐죠? 동기라는 건 되게 간단해.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무조건 순서대로 실행된다고 그랬잖아요. 순서대로. 순서대로 내가 메모리에 적재한 순서대로 실행되는 걸 바로 동기명령이라고 불러요. 동기명령이라는 건 내가 적재한 프로그램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는 걸 얘기해. 비동기라는 건 이걸 벗어나면 다 비동기야. 즉 싱크라는 단어는 뭐냐면 어려운 그런 일반 명사에 대입하려고 그러지 말고 고유명사란 말이야. 싱크라는 건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순서대로 실행되는 현상을 동기라고 부른단 말이지. 이게 싱크야. 어싱크는 이게 아닌 건 다 어싱크야. 그러면 우리가 싱크 동작에 따르면 함수로 호출하면 결과값이 나오죠. 순서대로 실행됐으니까. 근데 비동기는 뭐야? 함수 실행했는데 결과값이 나한테 안 오는 거네. 안 오면 어떻게 오는데? 내가 넘긴 함수한테 콜백으로 받는 거네. 그렇죠? 제가 어떤 함수를 호출할 때 콜백 함수를 같이 넘기면 함수를 호출해서 실행이 끝나는데 저한테 결과값이 안 왔잖아요. 나중에 이 함수가 다 처리하면서 콜백을 불러줄 거 아니야. 이러면 이미 다 뭐다? 상계를 벗어나 움직이는 동기 명령이 아닌 거야.
동기적으로 움직이는 건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위에서 아래로 못 읽고 위에서 아래는 실행이 끝나는데 나중에 콜백이 어딘가에서 갑자기 호출되잖아요. 동기 흐름이 아니잖아. 이게 바로 비동기야. 비동기는 블러킹, 넘블러킹과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함수가 정상적으로 리턴하지 않으면 다 비동기 함수인 거야. 콜백으로 리턴을 하든 프라미스로 리턴을 하든 퓨처로 리턴을 하든 뭘로 리턴하든 간에 정상적인 결과값이 바로 나오지 않으면 걔네들은 전부 다 비동기 함수예요. 왜냐하면 상계를 벗어났으니까. 상계는 뭐다?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해석할 수 있어야지 상계에 합당한 동기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비동기로 실행되면 그게 깨지게 되고 대표적으로 깨지는 사례가 콜백 같은 거지. 혹은 리턴이 모노이거나 플럭스 같은 경우에 혹은 뭐 리턴이 프라미스이거나 이런 애들은 다 상계를 벗어났죠. 그게 제가 그걸 얻었다고 값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얘는 전부 다 비동기야. 이 비동기를 이용해서 뭘 보고한다? 작업이 오래 걸리는 블로킹 작업을 다른 스레드의 결과로 보고할 때 비동기 형태로 보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상계를 벗어났죠. 실행이 쭉 돼야 되는데 쭉 되지 않고 리즘을 때릴 때만 된단 말이야. 콜백은 아니지만 컨티뉴에이션은 리즘을 때려야지 그 다음이 진행이 돼. 상계를 벗어났잖아. 이 리즘을 제가 때리지 않으면 절대로 그 다음이 실행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비동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리즘을 언제 호출할 거냐면 어떤 콜백이 실행됐을 때 호출할 수도 있고 프라미스가 됐을 때 호출할 수도 있고 퓨처를 대기했다 컴플리트 때 얘를 호출할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지. 이거 호환이 된단 말이야. 아무 데에서나 끼면 돼요. 그래서 CPS는 비동기이긴 한데 콜백 스타일이 아니라 뭐다? 컨티뉴에이션 콜을 통한 비동기 방식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코드를 이렇게 번역하기가 되게 편한 거야. 얘를 아무데나 끼워놓으면 되니까. 다른 콜백 방식은 걔가 콜백을 받아주는 인터페이스일 때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얘는 지금 보면 이 로직이 무슨 로직이 됐든 간에 컨티뉴에이션이 내부적으로 있으면 무조건 호출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이 코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저희가 비동기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 컨티뉴에이션 패싱 스타일로 컴파일러가 번역을 컴파일 해가지고 이 실행기에 랩핑해서 실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비동기 처리기 중에 기존에 짠 코드의 API 영향을 안 받기 때문이다. 는 거예요. 는 거다. 제가 오늘 하루 안에 비동기와 넘블러킹을 다 가르치기는 어렵지만 이 컨티뉴에이션 패싱 스타일이 기존의 콜백하고도 다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추상적인 세계에서 다 만들어진 세계에 살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검색대에서 콜백을 대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 하면 이미 뭐가 나오냐면 어싱크 어웨이트 같은 게 나와. 근데 그 어싱크 어웨이트는 무슨 마법을 부린 건데 왜 걔는 마치 동기 명령처럼 쓸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컴파일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바깥쪽에다 인터페이스를 뭘로 표시했다? 동기 명령처럼 싱크 명령처럼 표시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싱크 명령을 사용하면 좋은 점이 뭐죠? 위에서 아래로 읽을 수 있으니까 점프하지 않아. 원래 이벤트 리스너가 있으면 왔다 갔다 점프를 하게 되잖아요. 이벤트 리스너 안에서도 이미 흐름이 깨졌기 때문에 걔가 또 함수를 호출할 거 아니야. 그럼 말이 함수지 다 고트로 점프하고 다니는 거랑 뭐가 달라? 코드가 스파게티인 건 매일반이잖아.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못 찾게 된다고. 그 원인을. 게다가 콜백을 쓰면 더 안 좋은 점은 뭐죠? 콜백 함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값은 기존의 콜백을 호출한 애 대해 값을 이어받을 수 없게 돼. 어떤 값의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인자로 다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인자 객체를 다 정의를 해서 보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컨티뉴에이션 같은 경우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컨티뉴에이션 안에다 값을 넣으면 여기에서도 컨티뉴에이션을 읽을 수 있고 여기서 컨티뉴에이션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컨티뉴에이션 게트세터에다가 여기다 값을 했다 하면 여기서 읽을 수 있겠죠. 제가 리즘 1로 보내기 전에 이세다가 값을 넣어주면 여기서도 읽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지역 함수처럼 만들었는데 걔가 지역 변수와 인자를 전부 다 뭘로 바꿨다? 컨티뉴에이션의 속성값으로 바꿔버렸고 그 다음에 어싱크 어웨이트 같은 키워드를 기준으로 이 스텝으로 나눠준 다음에 컨티뉴에이션 계속 반복하는 코드를 바꿔주는 거죠. 이거를 지금 이 상태가 컨티뉴에이션 패싱이고요. 이걸 이용하면 이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컴파일러가 도와주지 않았다 뿐이지 그리고 이 안에서 지역 변수는 별로 소용이 없어요. 제가 여기다가 이 람다 안에서 지역 변수를 써도 0번, 1번, 2번 호출할 때마다 지역 변수가 초기화 될 거 아니에요. 이 매번 호출할 때마다 초기화 된다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지역 변수가 있어서 지역 변수를 얘가 컨트롤했다 하더라도 그게 여기로 이어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는.
오직 어떻게 넣어야 된다? 컨티뉴에이션에 넣어야지만 유지가 되겠죠. 근데 이 마법을 컴파일러는 어떻게? 특정 함수, 서스펜드 함수나 뭐 이런 함수에 대해서는 쓰면 지역 변수 전부 다 뭘로 옮겼다? 컨티뉴에이션 속성을 바꿔버린다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 코드에서는 그냥 이어서 쓰면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이벤트 루프에서부터 컨티뉴에이션 시스템까지를 다 포함해서 여러 번 연습하셔야 돼요. 오늘 영상은 엄청 여러 번 연습하셔야 되고요. 지금 말했던 이 세 가지 종류는 보통 언어에 같이 들어있어요. 놀랍게도 이벤트 루프는 자바스크립트의 메인 시스템이긴 하지만 컨티뉴에이션 시스템은 자바스크립트의 제너레이터라든지 어싱크 어웨이트에 또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언어가 이 시스템을 단편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큰 범위, 작은 범위, 부분 범위로 이 시스템을 다 갈아넣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현대 언어는 지금 말했던 이 세 가지 종류를 다 갈아넣어. 일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 시스템 안에 싹 들어가 있다고. 방금 요거 앞에 있던 시리얼 태스크 시스템도 들어가 있냐고? 들어가 있어요. 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추세는 더욱더 심해져서 스위프트도 얼마 전에 업데이트할 때 똑같은 일을 해버렸고요. 컴파일러 매직으로. 남은 건 이거야. 남은 건 이렇게 컨티뉴에이션을 제가 쓸 거냐 직접 수동으로, 아니면 요 분기 구문이 제 컨티뉴에이션 쓰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 아니 OS에서 지원한 파이버로 바꿔줄 거냐. 근데 파이버 코드는 대부분 C++ 코드밖에 없어서 제가 오늘 갖고 왔는데, 이걸 직접 물리적인 파이버로 바꾸면은 이제 OS에서 지원되는 파이버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의 마무리를 짓자면 파이버는 결국 컨티뉴에이션 시스템을 구현한 거를 OS에서 지원하려고 만들어낸 OS의 기능인 거예요. 근데 어차피 프로세스나 스레드도 OS 입장에서는 다 소프트웨어 스택이거든요. 우리가 보기에 물리 스택인 거지 실제로는 거대한 메모리가 있는 거고, 이 메모리에다 명령 적재했다 뺐다 하는 건 다 소프트웨어잖아요. OS도 소프트웨어거든요. OS 입장에서는 이게 다 소프트웨어적인 일이에요. 프로세스나 스레드나. 그래서 이 컨티뉴에이션만 위한 조그만 스레드 안에 조그만 태스크들을 만드는 것도 OS에서 함수를 제공하려면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겠죠. 사실은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되게 잘하면, 그리고 OS랑 친한 프로그램, 뭐 C++ 같은 거 쓰신다면 OS에 있는 파이버를 이용해서 CPS를 구현하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럼 컴파일러의 도움도 없을 테고. 대신에 이런 지저분한 코드를 직접 짜게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뭐 그런 거죠. 그런 거야. C++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기나 웹크롤을 이용해서 예쁘게 짜면 이걸로 번역해주는 애를 하나 짜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